여기는 프랑스의 공항입니다. 입국 심사대에 긴 줄 사이로 한 젊은 여성이 보이네요. 자율 출입국 심사대가 있는데도 유독 그녀에게만 까다로운 질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그녀는 마치 뭔가 크게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짓고 있네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무슨 사연인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징에서 나고 자란 루이린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저처럼 뒤늦게라도 세상을 넓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에요. 저는 제가 세계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아주 작은 울타리 안에서의 착각이었더라고요. 어릴 때 저는 베이징에서 부족할 것 없이 자랐어요. 정부기관에서 일하셨고 저는 자연스럽게 베이징 최고 명문학교를 다니게 됐죠. 학교에서는 세계 정세를 배웠지만 모든 게 중국 중심적인 관점에서 설명됐어요. 특히 중국의 발전상과 위대함을 강조하는 교육을 받았고 서양 국가들은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할 대상이라고 들었죠. 우리 도시는 최고였어요. 고층 빌딩과 현대적인 시설들, 사람들의 바쁜 발걸음까지. 우리는 세계의 중심에 있고 중국이 미래를 이끌어갈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2022년 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부모님의 결정으로 저는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가게 됐어요. 솔직히 너무 싫었어요. 왜 완벽한 나라를 떠나 굳이 외국에서 살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서양은 중국을 늘 적대시한다고 배웠고 거기서 중국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불안했죠. 그렇게 저는 낯선 파리 땅에 도착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불편했어요. QR코드 결제도 안 되고 택시는 비싸고 불친절했고 심지어 인터넷 속도도 느리더라고요. 중국에서는 모든 게 한 번에 해결됐는데 여긴 왜 이렇게 비효율적일까?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는 프랑스 친구들과 함께 카페에 갔다가 작은 충격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정치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자기 생각을 거리낌 없이 말하는 모습이 너무 신기했어요. 중국에서는 뉴스나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게다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놀라웠어요. 프랑스 친구들은 케이팝을 듣고 한국 드라마에 빠져 있었어요. 저는 그전까지 한국을 중국의 한 지방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완전히 독립적인 문화 강국으로 여겨지더라고요. 특히 저를 가장 혼란스럽게 만든 건 인터넷이었어요.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중국에서 금지된 플랫폼들이 여기에선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어요. 처음엔 별 감흥이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왜 중국에서는 이런 걸 못하게 할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파리 11구에 있는 한 박물관에서 프랑스 혁명과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전시를 보게 된 거예요. 저는 그동안 우리가 배우던 역사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곳에서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접하게 됐어요. 그날 이후 저는 더 넓은 세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두렵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전보다 훨씬 자유롭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다시 프랑스 공항에 서 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유독 저만 까다로운 질문을 받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 좁은 세상에서 살고 있었구나.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걸 배우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생겼어요. 하지만 여전히 저는 중국인이라는 자부심이 강했어요. 프랑스 친구들이 중국의 정치 문제나 인권 문제를 이야기할 때면 저는 듣고 싶지 않았죠. 서양 언론이 중국을 왜곡해서 보도한다고 믿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혼란스러웠어요. 중국 친구들과 있을 땐 중국이 세계 최고라고 말하면서도 프랑스 친구들 앞에서는 가끔씩 말문이 막혔죠. 그러다 대학교 3학년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하면서 또 한 번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어요. 이번에는 캐나다로 교환학생을 가게 된 거죠. 프랑스에서 한 번 적응을 마친 터라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밴쿠버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다시 현실을 마주해야 했어요. 한국인 교환학생들은 자동 심사대를 통해 단 몇 초 만에 통과하는데 저는 또다시 별도 심사실로 끌려갔어요. 이전보다 더 많은 질문이 이어졌죠. 체류 계획, 재정 상태, 귀국 일정까지 꼼꼼하게 확인하는데 마치 제가 잠재적인 불법 체류자라도 된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때 우연히 만난 사람이 있었어요.
같은 교환학생으로 온 한국인 지혜였어요. 그녀는 캐나다에서 석사 과정을 밟고 있었고 이미 여러 나라를 자유롭게 여행한 경험이 있었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됐고 그 과정에서 저는 또 한 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지혜는 여권만 있으면 북미 어디든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고 했어요. 심지어 몇몇 국가에서는 장기 체류도 비교적 간단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는 캐나다에 머무르려면 복잡한 비자 절차를 거쳐야 하고 출입국 심사에서도 계속해서 의심받아야 했죠. 중국이 세계 최강국이라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다닐 수 없는 걸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캐나다에서의 생활은 프랑스와는 또 달랐어요. 이곳에서 만난 학생들은 단순히 한류를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민주주의, 표현의 자유, 경제 성장, 기술 혁신까지. 한국이 단순한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국가라는 걸 알게 됐죠. 하루는 기숙사에서 중국 유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들은 여전히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서구 언론이 중국을 왜곡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 말이 예전처럼 쉽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정말 세계 최강국이 맞을까?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많은 제약을 받는 걸까? 점점 더 많은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하루는 중국 유학생 동아리에서 모임이 열린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잠시 망설였지만 그래도 한 번쯤 얼굴을 비추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한국 친구들과 가까워졌다고 해도 결국 저는 중국인이고 같은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과의 연결을 완전히 끊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모임 장소에 도착하니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어요. 다들 학업과 캐나다 생활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으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처음엔 편안했어요. 오랜만에 모국어로 대화할 수 있다는 게 반가웠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유학생들 이야기가 나오더니 점점 말투가 날카로워졌어요. 요즘 몇몇 중국 학생들이 한국 애들이랑 너무 친하게 지내는 것 같아. 누군가 말했어요. 주위에서 맞장구 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그냥 듣고 있었는데 곧 제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느 순간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너는 왜 맨날 한국 애들이랑 어울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해졌어요. 그들은 한국인들이 겉으로만 친절한 척할 뿐 속으로는 중국인을 경쟁자로 보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믿고 따르는 친구들도 사실은 우리를 무시하고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순간 알 수 없는 감정이 치밀어 올랐어요. 불쾌하고 답답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그들이 은주를 전혀 모르면서 쉽게 단정 짓는 게 너무 불편했어요. 더 이상 앉아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조용히 가방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무도 저를 붙잡지는 않았지만 어딘가 묘한 기류가 느껴졌어요. 마치 너는 이제 우리와 다르다는 무언의 메시지처럼요.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들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저는 단지 새로운 친구들과 어울린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우리 편이 아니라는 시선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같은 국적을 가졌다는 이유로 같은 방식으로 생각해야 하는 걸까요?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때 은주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처음엔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 했지만 제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나 봐요. 은주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고 그 순간 왠지 모르게 안도감이 들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한참을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저는 항상 중국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틀 안에서 고민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틀 자체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한국 친구들과 가까워지면서도 저는 여전히 중국인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중국인들만의 사고방식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어쩌면 저는 이미 제 선택을 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학교 메일함에서 뜻밖의 초대장을 발견했어요. 발신인은 주 프랑스 중국 대사관이었죠. 중국 유학생 간담회라는 명목이었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이 모임이 단순한 친목 행사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은주에게 이 사실을 말했더니 그녀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꼭 가야 할까?
하지만 저는 거절할 수도 없었어요. 초청이 아니라 사실상의 호출이었으니까요. 대사관에 도착하니 예상과는 달리 분위기는 부드러웠어요. 호화로운 응접실에 다과가 준비되어 있었고 몇몇 다른 중국 유학생들도 함께 있었죠. 대사관 관계자들은 친절하게 인사를 건네며 우리의 유학생 생활과 학교 생활을 물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이 대화 속에서 저는 미묘한 압박감을 느꼈어요. 프랑스에서 공부하며 힘든 점은 없죠? 외국에서는 자국 문화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중국을 둘러싼 서방의 왜곡된 정보들이 많으니 여러분이 직접 중국의 입장을 설명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하나하나 들으면 이상할 것 없는 말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속에는 중국 유학생으로서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잊지 말라는 무언의 경고가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대화가 무르익을 때쯤 한 관리가 의미심장한 말을 꺼냈어요. 최근 몇몇 유학생들이 서구권 사상에 물들어 국가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발언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친구들을 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시선을 피했어요. 분명 누군가가 염탐당하고 있었고 저 역시 주목받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관계자들은 대화가 끝날 무렵 자연스럽게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중국 유학생 사회가 단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서로 돕고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면 좋겠죠.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중국 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주면 대사관에서도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제야 저는 이 모임의 진짜 목적을 알게 됐어요. 단순한 간담회가 아니었어요. 누군가를 감시하고 보고하는 역할을 유학생들에게 부여하려는 자리였던 거죠. 그 자리를 나올 때 저는 손에 힘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어요.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이제는 분명해졌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혼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대사관에서 들었던 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더 큰 두려움을 느꼈죠.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렸어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도 외면할 수도 없었어요. 은주는 여전히 제 곁에서 묵묵히 힘이 되어 주었어요. 하지만 저는 은주와 함께 있는 것이 두렵기도 했어요. 혹시라도 내 행동이 그녀에게 피해를 주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은주가 조용히 제게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샤오링, 너 요즘 고민이 많아 보이는데 나랑 함께 한국에 가볼래?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한국? 그동안 배워온 것과는 전혀 다른 나라, 그리고 지금 내가 가장 혼란을 느끼고 있는 그곳.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지만 고민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대사관에서 겪은 일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거든요. 저는 이제 직접 보고 느끼고 판단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은주와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한국에서의 첫날,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울의 거리, 사람들의 표정, 도시의 분위기 모든 것이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사람들은 자유롭게 토론하고 있었어요. 지하철에서, 카페에서, 심지어 길거리에서도 정부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누구도 눈치를 보지 않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인터넷이었어요. VPN 없이도 모든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었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중국에서는 차단된 뉴스 기사와 영상들을 마음껏 볼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호텔방에 앉아 다시 한번 깊이 고민했어요. 내가 믿어왔던 것들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그동안 저는 중국이 세계 최고의 나라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정작 저는 그 나라를 벗어나 자유로운 세상을 경험하면서 점점 더 많은 의문을 갖게 되었죠. 한국에서의 며칠 동안 저는 더 많은 걸 보게 됐어요. 민주주의, 표현의 자유, 그리고 진짜 발전이 무엇인지.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성장한 나라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수많은 고민과 도전을 해온 나라였어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 살지 않겠다고요. 프랑스로 돌아간 후 저는 더 이상 숨지 않았어요. 중국 유학생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았어요. 제가 한국 친구들과 어울리고 자유로운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다고요. 몇몇 친구들은 저를 멀리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몇몇 친구들이 저에게 조용히 다가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저처럼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진짜 세상을 보고 싶다고. 밴쿠버 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는 걸 실감했어요. 하지만 파리에서의 경험은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죠. 예전 같았으면 공항에서 중국 여권을 내밀 때 별다른 생각이 없었을 텐데 이제는 이 여권이 주는 의미가 달라 보였어요. 자유롭게 여행하고 공부하는 것조차도 특권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부모님과 긴 대화를 나눴어요. 저는 파리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죠. 부모님도 조용히 듣고 계셨고 특히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아빠도 프랑스에서 일하면서 많은 걸 느꼈단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교육받지 않았고 당연하다고 믿었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저만 변한 게 아니었어요. 부모님도 이미 변화의 조짐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다만 지금껏 말하지 않았을 뿐이었죠. 밴쿠버 공대에서의 대학원 생활이 시작되면서 저는 더 많은 국제 학생들과 어울리게 되었어요. 한국, 독일, 프랑스, 미국 다양한 나라에서 온 친구들은 서로의 문화와 생각을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저는 점점 더 중국에서의 생활과 비교하게 됐어요. 하루는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각국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설명하셨는데 중국이 최하위권이라는 사실을 다시 마주하게 됐어요. 저는 예전처럼 이를 부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질문하고 싶었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중국인 유학생들과의 관계도 달라졌어요. 그들은 여전히 애국적인 발언을 하며 중국을 비판하는 걸 경계했지만 저는 이제 그런 말들에 쉽게 동의할 수 없었어요. 다만 그들을 비난할 수도 없었어요. 저도 얼마 전까지는 같은 생각을 했으니까요. 어느 날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중국 친구 한 명이 조용히 저에게 다가왔어요. 너도 그런 생각을 해? 나도 요즘 너무 혼란스러워. 그 말을 듣고 저는 알았어요. 저처럼 변화를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걸요. 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거창한 변화를 일으키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경험한 것들을 조금씩 나누고 싶어요.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그리고 언젠가 더 많은 중국 젊은이들에게.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믿어요. 언젠가는 중국도 변할 거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변화를 조용히 준비하는 한 사람이 되려고 해요. 여전히 중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밴쿠버 공대에서 대학원 과정을 시작하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단순히 경제적 성장과 국제적인 영향력이 우리나라의 힘을 결정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국민들의 자유와 행복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저마다의 생각과 가치를 자유롭게 표현하며 살아가요. 토론하는 문화,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개인의 삶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새롭게 다가왔어요. 이런 경험을 통해 진정한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경제력만이 아니라 국민들이 진정으로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는 사회가 먼저라는 걸 알게 됐어요. 물론 이런 생각을 크게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는 조용히 제가 본 진실을 나누려 해요. 작은 이야기라도 전해지다 보면 언젠가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와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되길 바라면서요. 이제 저는 알고 있어요. 저도 그 싸움을 조용히 이어가고 있다는 걸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